출생아가 사라지는 한국 인구 해결 대안을 국민과 정부와 국회에 제안합니다. 45번째로 한국이 일어설 가능성은 어디에 있을까? 다들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이제 틀렸다고 말하는데, 지금 해외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보고 골드만삭스라든지 또는 IMF를 3년 만에 해결했다든지, 또 한국의 양점 30가지를 책으로 쓴 사람도 있습니다. 뭐 IQ가 150 평균이라든지 부실하다든지 인터넷과 음악 수준이 높다든지 지정학적으로 최악 조건이 있기 때문에 경제 국방이 강하다. 미국과 경쟁에서 제일 오래가는 나라가 한국이다. 한국은 초강대국이고 역사적으로 강한 민족이고 의병도 많았고 해방이 미국에 의해서 일지라도 3.1운동 등 항쟁사가 있었다 이겁니다. 필리핀에 400년 식민지를 했기 때문에 이거 어려워요. 샘 교수 의견은 공동체 사회, 교육 시스템, 공익준수, 소프트 파워 등으로 세계적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나라다 하면서 이렇게 말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한국이 일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한국 현실들을 지금 맞이했다고 말합니다. 인구 멸절로 정해진 미래로 전문가와 정부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정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종 지표로 볼 때도 11% 정도 출생아를 지원하고 미혼적 대책이 아니냐 하고 저는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멸망으로 포기한 국민들도 유튜브에나 댓글에 나와요. 그 다음에 콜먼은 더 인구가 심해졌다.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더 심화될 것이다 하고 지금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도 저출산 고령화로 멸망됐답니다. 또 IMF 전 총재는 집단 자살로 가는 나라다, 한국이. 그 다음에 저출산 분석이 11%밖에 안 되면 이런 상황에서 뭔가 전환점이 뭔가를 지금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길을 향하여 달려나가야 되지. 우연히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다고 홍시 떨어지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정교육 국민운동이라고 하는 적극적인 방안과 내용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 아까 말씀드려도 마이클 프린스, 프리드먼, 골드만삭스, 하버드 교수, 샘 교수, 해외 전문가들의 분석을 우리가 보고 예언이나 관측 무슨 의미가 주는가. 그 다음에 한국의 저출산 분석에 따라가고 우리가 있지 않는가. 그러면 한국에 해야 할 몫은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당면하게 해나갈 수 있는 것은 뭘까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출생아를 위한 활동과 성과들을 보면은 출생아 양육비가 4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사람은 6억이라고 말하고, 제가 조사한 17자녀의 평균은 5억입니다. 그 다음에 이현웅 교수는 2억을 보고, 복지부에서는 3억 8천으로 한 2,000명 조사했어요. 이렇게 되는데, 아직 한국은 4,5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11% 수준으로 주고 있다. 그러니, 저출산 대책이 아직 없다. 그렇게 보는 거죠. 현실 파악이나 분석, 연구 없이 안 된다고만 발표하는 전문가와 정부 태도나 포기는 뭔가. 이혼이 많고 싱글 남성이 많으니까 뭐 현실에 이런 파악이나 연구도 안 해보고 그냥 안 된다고만 말하는 거죠. 그냥 출산율만 내려가고만 있다. 내려가 당연하죠. 출산할 인구가 없는데, 출산할 남녀가 없는데, 부부가 없는데, 생각되고 당연한데 이것을 조사는 안 해보고 내려간다. 돈을 줘야 한다. 그것만 갖고는 지금 아주 비현실적이고 틀린 방법이라 이거죠. 그래서 43번째로 현실이 된다는 미래를 보았는데 남녀 200명이 한 세대 반에 12명으로 된다 하는 투표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 한 세대 반에 200명의 남녀가 12명밖에 안 되는가 계산인가? 이거는 출산 0.5%로 보는 건데 지금 0.5% 고각하니까. 그리고 자녀가 한 명당 양육비와 경제적인 부담이 58%다. 58%면 2명이면 몇 프로였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우리나라의 교육 수준이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되고 그다음에 저성장, 빈곤, 고령화 이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상민 연구위원은 그럽니다. 더욱 심각해질 겁니다. 더욱더
이 문제는 더 많아진다 이거죠. 그냥 우리가 안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행주산성에서 지금 곧 지고 있어요, 일본군한테. 그럼 뒤로 물러가면 안 되잖아요. 더 싸워야지. 그러니까 여자들이 돌을 갖고 왔잖아요, 돌을 나눠서 보니까 이겼잖아요, 여자들 때문에. 이런 어떤 전환점을 맞아야 한다 이거죠. 자, 한양대 교수는 돈을 줘도 안 낳겠다는 최악의 상황이다. 출산율이 돈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이유. 그렇게 말했는데, 이 사람은 돈에 대한 분석은 안 했어요. 돈에 대한 분석 안 하고 그냥 돈 많이 줬다 이거죠. 그럼 한 100만 원 주고 뭐 줬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11%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저출산 해결하려고 돈을 푸는 정부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 돈 풀지도 않았어요, 그거. 도대체 저출산 원인은 뭘까? 뭐긴 뭐예요? 지금 그런 조사와 연구도 안 해보고 그냥 말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유튜브에 댓글을 보면은 그럽니다. 이미 멸망이 확정된 나라에 더 이상 바랄 것은 없다. 포기하는 거죠, 국민들이. 이제 마음 준비할 때다. 욕심 부리지 말고 다른 댓글은요. 비교하지 말고 작은 것에 만족하면서 오늘 즐겁게 살자. 마지막 순간에 참 좋은 인생이라 내가 묵고 하자 이거죠. 그만두자 이거죠. 이런 거 말하지 마라. 그 다음에 저출산 얘기만 하면 콧웃음이 난다. 이제 정부 국민들이 웃고 있는 거예요. 아직 안 태어난 사람 걱정하기 전에 이미 태어난 사람 자살은 하지 않게 노력했으면 좋겠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살률이 40%면은 40.4면은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인데 평균보다도. 네, 이런 면에서 이 댓글들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죠. 없는 세상에 제가 아직 단언을 합니다. 효도는 할 수도 없고 받아 먹을 수도 없는 세상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도 자, 현실적으로 이런 상태를 국민운동을 벌려서 몸부림쳐서라도 기억고 효도하도록 만들어야죠. 지금 우리나라가 부자로 극격히 잘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지금 이제부터 잘 살게만 연구를 하고 거기다가 신경 쓰고 있는데, 제가 댓글을 가끔 만나는데요. 그 사람이 이 포크레인을 해서 10억을 벌었답니다. 이게 돈만 버는 거예요. 돈만 하다가 한번 쓰러진 다음에 이제 80부터 되어보니까 뭐 돈만 하다가 되니까 자기 부인도 뭐 해갖고 이혼하고 자기 혼자 여기 살고 있어요. 돈 드는 사람이 결코 인생이 살았다 이겁니다. 돈 들어다 보니까 효도 못한다 이거예요. 자, 한양대 정 교수가 여기서 로마 저출산 고령화를 멸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것이다 라는 굉장히 무섭고 살벌한 경고가 최근에 잇따라 발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소멸을 한다면 전 세계에서 국가 중에서는 1호가 될 것이다 라는 징조도 10여 년 전에 이미 발표가 된 것 같고요. 계속해서 2030년까지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인구 전체가 사라지는 정도의 수준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한국 사회에서 인구 보너스는 끝이 났습니다. 젊은 친구들에게 묻습니다. 왜 아기를 낳지 않죠? 오히려 역으로 묻습니다. 왜 아기를 낳아야 되죠? 라고. 인구 통계와 세대 분석을 통해서 시대 변화죠. 인구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경제학적으로 읽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의 전용수입니다. 여러분, 네. 제가 여기 쭉 들어보면 이거는 지금 50초밖에 안 되는데 지금 2시간짜리 강의예요. 50초밖에 안 했기 때문에 소개만 하는 겁니다만, 하여튼 여기 들으면 어떻게 로마가 저출산 고령화로 망했는가, 이 저출산이 인구 멸망에 기다 하고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전 IMF 총재는 저출산 고령화로 한국은 집단 자살 사회로 달려간다. 뭐 전 IMF 총재가 무슨 미르는 사람이겠어요? 뭔가 생각이 많고 무슨 학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한국은 집단 자살 사회로 간다고 말할 정도면은 뭐 문제가 있는 거죠. 뭐 이러다가 다 죽느냐, 지방 소멸을 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댓글은 뭐라 하냐면, 한국만 모르고 있는 사실, 300조 쏟아 부어도 출산율을 못 올리는 이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댓글에 저출산 300조 썼다고 해도 각 단체 입맛대로 나눠 쓰기만 했지 집중 못하기 때문에 정부 정책 실패로 했다 이거죠. 정부에서 한쪽에 300만 원을 쓴 게 아니라 엉뚱한 곳에 썼다 이거죠. 300만 원을 실상
키우는 처지에서 실제 지원은 별로 없다. 애를 키우면서 보니까 실제 많이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게 출산이거든. 돈은 더 많이 쓴다는데 돈 써봐야 이거 얼마 안 되는 건데, 그 다음에 300조를 정작 필요한 산모나 아이 부모에게 지원하지 않고 중간에 갈취하는 도둑들이 많아서 그렇다. 도둑이 많아서 그렇다 이거예요. 내 의견 아닙니다. 하여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을 다 그렇게 해버려요. 그냥 300조라도 출산 가구에 돈이 안 가고 다른 데 쓰니까 그러죠. 헛소리 하면서 300조 먹은 놈들을 족쇄한다. 실제 300조를 쓰지 않고 명목만 다른 거 붙여 쓴다. 우기니까 그렇지 진짜 썼더라면 안 그러겠느냐. 그러면서 회사가 바뀌지 않는 이상 입시 교육도 안 바뀔 거고 쓸데없는 스펙 쓰레기만 계속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심각한 한국 사회의 공로자들, 노인 공로자들이니까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녀들 다 투자해버리고, 자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자녀가 부양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건 사실인데, 이런 부분도 국민운동을 통해서 설득시키고 방안을 제시하고 나가야 되지, 이런 한숨 소리만 듣고 하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다 불쌍하고 참 어렵고 다들 문제가 많아서. 그래서 국민운동이 해결 방법이다 하는 것을 저는 제안하는 것이고, 이제 변수, 교육과 성장 잠재력 지수와 같은 주요 경제 지표들을 총합하여 작성한 보고서였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2050년 한국의 1인당 GDP가 약 82,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는데, 그것은 89,000달러가 예상되는 세계 1위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수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건 해당 보고서가 지금 크게 우려를 낳고 있는 인구 감소 부분은 골드만삭스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해서 그런 결과를 도출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해 볼 수도 있는데, 해당 보고서에 보면 한국의 인구 증가율은 대략 2024년의 정점을 찍은 후 가파르게 하락하는 것으로 이미 예측이 되어 있고, 그건 지금의 상황에 비해 그 하락 시점에 있어 단 몇 년의 오차만 있을 뿐, 앞서 전망한 대로 우리나라가 중장기적으로 경제 최강대국으로 발전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작은 부분. 자, 골드만삭스가 2050년도에 한국이 흥망될 것이다. 제2경제국으로 될 것이다. 좋은 소식이고 뭐 편안히 잠잘 얘기인데, 2024년을 정점을 찍은 후에 인구가 하락될 것을 예상하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얼마큼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어떤 예언이나 어떤 내일 안 일어납니다. 몇 년 후에 안 일어나요. 거의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자, 이것을 그대로 믿고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노력 없이 그냥 손 놓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뭔가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저기 태안반도 기름 유출, 그 다음에 뭐 월드컵 4강 이런 것도 다 무언가 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다 하는 것이 여기 피치라는 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한국에서 30년 근무한 외국 기자가 말하는 한국인에 대해서 한국인은 이상하다 이거예요. 어디를 봐도 이상한 민족이 아무 사람 없다 이겁니다. 이 장점들을 많이 연구를 했어요. 어느 시간도 세계 3위로, 이 수치로만 봐서는 그 성실한 유대인들이 게으름뱅이처럼 보일 정도로 이 사람들 도대체 거의 잠을 안 자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은 문맹률이 1% 미만인 유일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일본이 그렇게 우러러보는 프랑스의 경우 자국어를 쓰거나 읽지 못하는 국민의 수가 거의 25%가 넘습니다. 20년 전에는 그게 40%에 달했는데, 인터넷의 발달로 신세대들의 아이러니하게도 일상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지하철에서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는 것만큼이나 드물 정도로 한국의 문맹률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보며 기존 세대들 중에서도 예를 들면 허리케인 가장 많은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입니다. 중국어가 400개, 일본어가 300개인데 반해 한글의 24개 문자는 무려 11,000가지 발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님, 앞만 보았을 때 그런데 만약 통일이라도 해버린다면
한국은 정말 무시무시한 전투국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마이클이다. 주변국들은 최소 20년에서 3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식적으로 1997년 11월 21일 IMF 체제가 시작된 후 거의 딱 3년 만에 2000년 12월 4일 빌린 차입금을 모두 상환하며 국가 경제를 정상화시켰습니다. 이걸 바라보던 해외 전문가들이 놀란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들이 더 놀란 것은 갑자기 한국의 모든 국민들, 그러니까 시골 할머니부터 아이들 그리고 학생과 회사원 할 것 없이 집에 있는 금이라는 금은 몽땅 다 돌반지 가려입니다. 마이클 브린 기자는 있는 나라입니다. 한국의 토질은 영양가가 한중일 삼국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데 아주 쉬운 예로 한국의 오랜 기간 대규모로 실험해가며 인삼을 재배하고는 있지만 그 품질은 비교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로 한국의 인삼이 압도적으로 뛰어납니다. 그건 영양가와 품질이 월등하며 물맛도 좋고 음식들도 맛있습니다. 이 외에도 마이클 브린 기자가 언급한 내용들이 아주 많고 저 개인적으로 한국에 오래 살며 그리고 외국에 자주 다니며 자, 마이클 브린이 그 책을 2권 냈고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자기 기자니까 보는 눈도 많고 또 해외로 자기 나라로 보내야 되니까 뭐 잘하겠죠.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근무하면서 느낀 것인데 30년 동안 한국에 있었으니까 기자니까 얼마나 많이 보고 분석하고 알겠냐 이거죠. 마이클 브린이 한국의 문맹률은 1%다. 잘 모르는 얘기인데 정말 한국 사람 다 그걸 읽어요. 할머니도 빼놓고는. 근데 프랑스는 뭐 40%다 지금 25%라는데 중국은 400개, 일본은 300개 문자고 우리나라는 24개 문자거든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틀이 다르잖아요. 틀이 달라요. 인터넷에 해봐도요. 숫자를 같은 칸에다가 한국말은 뭐 50자 넣으면 영어는 51자밖에 안 들어가는데 의미는 굉장히 적은 것이죠. 그래서 이 한글의 의미가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의 가능성이, 우리나라가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단결력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그래서 IMF도 3년으로 해결했고 30년 이상의 해외로 놀라울 정도로 한국 IMF는 30년을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빨리 10년에 10분의 1. 필리핀은 40년이라도 이거 해결을 못하고 있다고 그래요. IMF 비용을. 뭐 인삼토지 좋다 하면 하여튼 우리나라 특징이 있다 이겁니다.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최근 누리꾼들 사이에서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잘하는 외국인, 무려 37년 동안 한국 생활을 한 세계 최정상급 외국 기자의 말이 재조명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워싱턴 타임즈, 가디언, 더 타임즈의 한국 특파원이며 한국인과 한국인을 말하다의 저자인 마이클 브린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나라다. 그는 기가 센 한국이라는 대목으로 대한민국의 특징 30가지를 소개했는데요. 그 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면 미국과 전쟁 시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8개국 중 하나인 나라. 한국은 전 세계에서 평균 IQ 105를 넘는 유일한 나라. 일하는 시간 세계 2위, 노는 시간 세계 3위인 잠없는 특이한 나라. 문맹률 1%인 세계 유일한 나라. 유태인을 게으름맹이로 보이게 하는 유일한 나라. 게다가 무슨 깡인지 모르겠지만 강자에게는 미국놈, 중국놈, 일본놈 하면서 놈을 붙여 깔아내리고 제3국 사람들은 사람이란 말을 붙여 존중하는 나라. 그 밖에도 문자 없는 나라들에게 한글을 제공한 나라. 가장 단기간에 IMF를 극복해 세계를 경합시킨 나라. 인터넷 TV 초고속 통신망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 음악 수준이 가장 발달한 나라. 등등등 정말 정확하고 빠르고 특이하고 기이하면서 대단한 나라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 현 시점에서 185개국 지능지수 조사 결과 홍콩이 IQ 107로 1위를 차지했고 한국은 IQ 105로 2위를 차지했는데요. 유일한 국가는 아니지만 똑똑한 나라인 것은 분명한 팩트인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어 낮은 수치의 수면 시간이라는 조사 결과가 한국이 여러 가지 특이한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보면서 이 특이한 것이 있는 한국은 마이클 브린이 말한 대로 한국은 이 몇 권 책을 쓰고 뭐 30가지 장점을 말하고 IQ가 높고 부지런한 나라고 잠자지 않고 강한 나라고 중국도 미국도 하지만은 제3세계 사람들은 사람이라 부르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인구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나라다 그렇게 보는 거죠. 가능성이 있는 나라다. 필리핀에서 한 10년 살고 많은 사람들 만나보니까요. 400년간 그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의지가 없어요. 달라요. 우리 한국 사람과 전혀 틀립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람의 이런 장점이라 하는 것이 제가 그냥 이 사람의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저도 뭐 외국 생활도 많이 해보고 외국인 많이 만나고 그러는데 달라요. 그래서 한국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가능성이 있으니까 같이 해보자는 거죠. 넘는 유일한 나라다. 제 IQ는 그거보다 높으니까 IQ는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그 교육 제도의 결과는 영국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나라에서 고등학교 졸업하려면 봐야 되는 시험이 있고 한국의 수능, 영국에서 A-level 그 수능 확실하게 수준이 훨씬 더 높고 어려운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확실하게 뭐 이것저것 외우는 거랑 시험 보는 거는 되게 잘 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고등학교 저는 동의하죠. 진짜 이 옛날에 밤샐 때도 적진 않고 주말에 계속 일할 때도 있었고 근데 어느 정도 이 세계 2위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좁게 하루 평균 노는 시간 또한 세계 3위인 참 진짜 서울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뭐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진짜 그 노인분 중에는 아직 글씨 잘 못 읽는 사람도 조금 있을 것 같고 아마 그분들은 한국 전쟁 때문에 학교도 다니지 일본을 할 토대만큼도 여기지 않는 나라다. 절대 지진 않겠다. 그 역사 때문에 일본과 경쟁심 되게 유일한 민족이다. 까칠하고 비판적이며 전문가 양치는 정보력으로 무장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유태인들은 되게 유명하죠. 되게 열심히 하는 회사 강남 아파트처럼 넘어야 할 때가 꼭 게임이지 못하면 루저라고 교만한다. 이거는 또 루저라고 생각하진 않고 근데내지 못한다. 더 나은 지위를 향한 경쟁이 빨리빨리 문화를 향상하게 했고 이것이 한국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거는 이 기자가 어떤 말을 할 때는 이 종합적이고 집중적으로 전문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보는 사람들이야 내가 하는 것만 잘 알지 다른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다른 옆에 부분들은 조금 알지만 그러나 기자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다음에 글을 써야 되니까 글을 쓰는 것을 뭐 유인을 하니까 20년 이상 했으니까 이 사람의 생각과 보는 눈은 다르다는 얘기죠. 정확하다는 얘기죠. 이런 면을 볼 때 한국이 뭐 수능이 영국보다 어렵다. 그만큼 우리 레벨이 높다는 얘기죠. 부자고 나이도 많고 이런 장점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지금 나라가 없어지고 복잡하다는데 그런 것들 다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한국이다 하고 저는 분석하는 거죠. 나라와는 매우 다른 점으로 내놓았습니다. 그가 볼 때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볼 때 말 그대로 최악의 위치에 놓여 있는데 주변이 모두 세계 최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는 데다 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교차되어 얽혀있는 곳이며 거기다가 나라가 반으로 나뉘어져 아직도 정전 상태로 있기 때문에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그는 이것이 한편으로는 커다란 이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정학적 불리함은 만약 강력한 규모과 거기에 더해 지혜로운 외교가 동반될 때는 오히려 엄청난 강점으로 뒤바뀔 수 있고 지금 분리되어 있는 북한의 경우도 물론 실제로 통일을 이루어내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일단 그걸 해내기만 하면 통일 한국은 경제와 국방력 모두에서 세계 최강대국으로 빠르게 부상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변국들, 특히 중국과 일본은 당연히 많은 저항이 있겠지만 일본에게는 이미 그걸 막을 만한 힘이 남아있지 않고 중국의 경우도 그걸 반대할 명분이 없으며 미국의 경우 또한 미국의 미래 국익을 위해 그 미래에는 오히려 그걸 지지할 확률이 높다고 평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볼 때 앞으로 중국의 국력이 빠르게 꺾이게 되면 더 이상 북한에 대해 지금만큼의 정치적 영향 또 경제적 원조도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또 그때를 맞춰 한국과 북한의 관계가 평화적으로 더 가까워진다면 이후로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통일에 이르게 된 후 앞서 말했던 지역의 새로운 총강대국으로 빠르게 부상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게 미 정부는 미국의 국방부도 절대 무시하지 못하는 조지 프리드먼의 대한반도 미래 전망인데 사실 그를 잘 모르는 분들 중에는 웃음치며 믿지 않아 하실 분들도 적지 않게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조지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은 세계 나라들의 상황들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그 팀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있어서 그걸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 사람이 보고 뭐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 자료를 분석한 프리드먼의 그 예언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요. 이언가가 이언한 대한민국의 미래
화제가 된 인도 예언가인 아비냐 아난드가 한국의 미래를 예언했다고 합니다. 그는 행성 점성술로 예언을 하여 코로나부터 오미크론까지 예언하고 다른 수많은 예언까지 적중하여 높은 적중률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런 그가 한국이 21세기 중반인 2050년쯤 잃어버린 땅을 찾아 초강대국이 된다고 예언하였습니다. 여기서 단순하게 한국과 북한이 통일이 된다고 예측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예측할 수도 있는데요. 더 과거로 나아가면 일본이 청나라와의 협약을 위해 억울하게 빼앗긴 간도까지 가진다고 예측해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간도는 무려 한반도의 2배 크기의 땅이라고 하는데요. 믿거나 말거나인 예언이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의 세계를 선도하는 초강대국이 되는 날을 기대해 볼 수 있지도 않을까요? 코로나를 예언한 예언가가 예언한 자, 코로나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요. 고추대처로는 해결이 안 됐어요. 오미크론 때문에. 그래서 다시 그 다른 걸 제시를 여수에 있는 한의사가 해줘서 다른 것도 먹고 막 그랬는데 하여튼 이런 많은 예언을 했던 사람이 한국이 그렇게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그다음에 질 줄 모르고 살아온 것이 결국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너스님이 강조하는 동양 사상의 근본 원리, 인과법칙이자 인과응보이며 우주의 법칙입니다. 세계의 저명한 과학자들과 기후 전문가들은 2030년 전후에 북극 빙하가 전부 녹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는데 북극 지방의 빙산이 완전히 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에 대한 대답은 타너스님의 예언이 담긴 타너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북극의 빙하가 지구 속에 불기운으로 녹고 있다. 우리나라 동남쪽 해안 100리 땅이 피해를 입고 서해안 지역 약 2배의 크기 땅이 솟아오르며 만주와 요동반도의 일부가 다시 우리 영토로 회복된다. 지구의 파멸 중 한국이 가장 최소한의 피해만을 입는 국가가 될 것인데 이것은 한국이 지구의 중심부로서 주축 부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량의 물이 불어서 일본과 아시아 국가들을 휩쓸고 해안 지방이 수면에 잠기게 될 것이다. 지구의 자전축은 23.5도로 기울어져 있는데 이것은 지구가 아직도 미성숙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하며 4년마다 윤달과 윤달이 있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북극 빙하가 완전히 녹을 때 지구는 비로소 성숙해질 것이며 우리의 땅덩어리는 커질 것이다. 지진에 의한 자동적인 핵폭발이 일어나서 핵보유 국가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전 세계 인구의 약 60에서 70%가 죽으며 이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죽게 된다. 우리 선조가 적선해온 덕으로 우리 한국은 필경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세계의 멸망이냐 구원이냐 하는 무서운 바탕 속에서 인류를 구출해낼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 이는 한국인 이외에는 또 다시 없기 때문이다. 오래지 않아 우리나라에는 위대한 인물들이 나와서 조국을 통일하고 세계적인 신의 도시, 정신수도의 근거지가 된다. 스님은 앞으로 일본 열도의 3분의 2가량의 지역이 바닷속으로 침몰하며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다치게 될 것인데 이때에 운 좋게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국가가 없는 국제 난민이 되어서 주로 가까운 강대국인 한국으로 피난와 살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난 후 자연스럽게 한국은 일본에 대한 영향력과 지배력을 크게 가지게 되고 과거와는 정반대로 일본이 한국에 속하게 되며 한국의 종속국가로서 그 이름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타너스님은 이처럼 미래의 일본이 국가적으로 엄청난 반란을 당하게 되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이어서 여러 가지 선진적인 문물과 첨단 기술을 전수해 주어서 미개한 일본 종족이 발전해 나가는데 큰 도움을 주었던 고마운 스승 국가였다. 그런데 탐욕스러운 일본인들이 자신들에게 도움을 베풀어준 한국에 대해 이 다나스님이 그 예언한 것에 대해서 좀 길게 봤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이 하버드 교수가 분석한 한국인의 뛰어난 진짜 이유가 뭐냐. 한국인들은 정신력은 일본, 중국인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정신력이 다르다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행한 강연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진행한 다수의 강연과 그의 책에서 그가 분석한 우리 한국인들의 특징 중 어찌 보면 신기할 정도로 뛰어난 한국인 특유의 단결력과 국난 극복력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민족이며 같은 지역에 비해서도 너무도 월등하며
그 국가들과는 알다고 설명하고 없는 것입니다. 중국은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짬뽕 공동체는 다시 원래대로 수십 개의 나라로 뿔뿔이 흩어질 고려 그리고 조선에 이르기까지 거의 가장 완벽한 의미로서의 국가를 구성하고 또 유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라는 말도 안 되게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유지된 국가 기록이며 겪었다고 지적하며 그럼에도 단 한 번도 그 국가가 사라져버리거나 민족이 흩어지지 않았고 특히 한국 역사의 전체 중 최초로 있었던 끔찍한 사건이 일본의 강제 식민지화 정책을 35년이나 겪으면서 일본은 성과 민족적 뿌리를 절대 잃지 않고 끝까지 지켜냈다며 놀라워했습니다. 겪으면서도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낸 한국인들의 저력, 그 뿌리에는 바로 한국인들의 선한 심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교 사상이 널리 퍼진 아시아의 정신을 이루어낸 국가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립되었으며 국가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되려고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그는 사건을 만드는데 이때 조선이라며 하면서 그렇게 국가를 지켜내기 위해 자발적으로 일어나 싸운 이들을 한국인들은 의병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여기에서조차도 한국인들은 의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끈끈한 이때가 한국인들의 정체성으로 단단히 굳어졌다는 뜻입니다. 베스터 교수를 통해서 듣지 않더라도 한국사 계속 뭐라고 궁시렁거리거나 나 5천년 전 애초에 그 건국 철학이 바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허황된 얘기도 같지만 이 사람들이 전문가인데 우리보다 훨씬 더 경험도 많고 책도 많이 읽고 일도 나은 사람들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들어봐야 한다고 보고 그런 정신력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한국이 살아나왔으니까 앞으로 지금 인구가 없어지고 멸망한다 하더라도 이런 정신력이 근본에 깔린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서 해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버드 교수가 분석한 한국인들이 뛰어난 이유들을 한국의 정신력이라고 말했어요. 일본이나 중국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세계학회에서 한국어를 강의한다고 해요. 한국의 장점을 뭔가 있으니까 얘기를 할 것이고 설득력이 있으니까 그런 강의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제국으로 곧 올라간다. 10억의 가난한 자들이 시한폭탄에서 또 시한폭탄 터지면 끝나는 거죠. 그다음에 북한도 못 덮고 이 완벽한 조선이라는 500년의 긴 역사가 민족이 흩어지지 않았다. 이걸 500년이 참 짧은 건 아닌데요. 참 세계 역사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바뀌면서 여기서 말하는 건데 일제 36년 동안에도 뿌리를 지켰다. 의병들이 많았다 하면서 우리나라를 분석을 해서 막 장점을 얘기하는 거 강의를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설 수 있는 방향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인류 재앙을 막은 유일한 국가가 한국이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샌 리처드 교수가 한국에 여러 번 24살 때부터 와가지고 여러 번 자기 나름대로 분석한 사회학 교수입니다. 사회학자니까 사회에 대해서만 연구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분석했어요. 공동체 중심의 사회다 한국은. 그 다음에 효율적인 교육 시스템이 있다. 진짜 칭찬을 많이 했는데요. 공익을 위해서 규칙을 준수한다. 한국 사람들이 공익을 중요시 여긴다 이거죠. 여러 전쟁에서 그랬고 세계적인 소프트 파워가 있어서 잘하는 나라가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를 평가했는데 우리가 이런 바탕이 있으니까 가능하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포기하고 국민들이 원성하고 문제가 많이 있어 심각한 상황이 있는데 이거를 극복을 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까 행주산성이나 진주대첩 또는 한산도 전쟁에서 졌으면 우리나라가 심각한 고통에 빠지죠. 이런 민족이라도. 그러나 이겼어요. 극복했다 이겁니다. 그 상황을. 그래서 우리가 이 짐을 지금 극복하자 이거죠. 그래서 국민운동 진행을 위하여 제가 아래 50개의 유튜브로 좋은 진행을 위해서 제시했습니다. 보시고 정말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 근본이 있으니까 가능할 거다. 보고 출세가 사라지는 한국이라도 한국이 45번째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이 사람들의 어떤 상황들, 전문가들의 얘기나 골드만삭스나 IMF 해결한 거 이런 인터넷 문제, 역사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볼 때 한국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런 것이 없는 아프리카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민족이라면 이런 말 제가 할 수 없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과대 평가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일을 대처해 나가야 되는